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정권 이양기, 북한의 도발까지 안팎의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희망과 절망의 교차라고 믿어본다면 적어도 어제 우리 삶에는 신난다 하나 추가입니다. 11년 만에 이란전 승리 얘긴데요. 우리 축구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9차전 경기에서 이란을 2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월드컵엔 기정사실이었지만 무패로 조 선두에 16년 5개월 만에 이란전 2골. 저에겐 3월의 제일 멋진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3월은 어떠셨나요? 3월 25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네요. 관세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부처 업무보고 받고 있는 와중인데 어제까지의 상황 그리고 오늘은 대출 규제 관련한 금융위의 업무보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GDP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이 22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민간 신용, 쉽게 말하면 민간에서 빌린 빚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간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국장,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성장이었습니다. 시장주의자, 비둘기파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최근 7년 동안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가치가 276조 원으로 집계됐다는 소식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하루에 저는 적어도 3잔씩은 마시는 것 같은데 이 커피를 뽑아낼 때마다 커피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도 오늘 이 용어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원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잘 쓰면 친환경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에게 들어보죠. 경제탐사 시간. 올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30주년이라고 합니다. 30주년이요.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무대부터 본 저는 뭐가 되나요? K-팝, K-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오늘 김영대 평론가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화해를 좀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 2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부가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무역부는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면서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화해 모드 속에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신장 웨이월과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관계가 계속해서 꼬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무역 제재 완화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갑작스럽다 이 평가가 아마 다들 동의가 되실 텐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갑자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유화책을 내놓은 배경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경제적 노림수인데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국제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책은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을 집중하고 좁힌다 이런 얘기군요.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들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어디 보고를 했나요? 네, 어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이 부처들이 인수위의 실행 방안을 내놓는 자리인 건데요. 이날 업무 보고는 파급력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 보도를 종합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가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번 보고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기재부에게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적자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지출구조 조정이 가능한 항목과 실제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규모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기재부 한 고위 공직자 말에 따르면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5조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요. 50조 원을 마련하기가 만만치가 않겠죠.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 텐데 부동산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또한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보고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업무 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당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의 투자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그런데 부채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가계와 기업 부채의 합인 민간신용이 지난해 4분기 명목 GDP 대비 220.8%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에 가장 높았고 직전 분기보다는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산 투자 수요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고요. 한해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실물 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 불안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7.4포인트로 주의 단계로 구분되는 8포인트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빚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마련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나오니까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한국은행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언급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가 어제 그 지명 소감을 밝혔어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성장, 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기존에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주열 총재하고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예,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실물 경제를 앞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창용 후보자는 그 통화 정책 결정 시에는 고려 사항으로 가장 먼저 실물 경제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후보자의 한국은행에서는 매파적 기조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굉장히 미묘한 발언이네요.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성장을 고민한다는 건 금리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죠. 물가를 고민한다는 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상황에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금융 안정이라는 게 결국 빚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살리면서 물가도 잡고 빚도 너무 많이 늘지 않게 하는 요 치열한 테트리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주열 총재 이후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하는 총재가 될 텐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기 인식도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 벤처 투자라는 말도 우리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용어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죠. 벤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 몸값이 276조 원이나 됩니까? 네, 그 벤처 투자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뭐 보고서이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부처명하고 무관치 네, 않군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최근 7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기업 가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총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은 5,556개였고요. 이들의 기업 가치는 276조 원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비상장 기업 4,453개사의 기업 가치는 17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그리고 투자를 유치 중인 그 기업만을 골라낸 건데요. 174조 원은 코스닥 상장 기업 전체 시총인 446조 원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고요. 그렇군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도 약 14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은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인데요. 네. 그만큼 국내 스타트업 경제가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난해 벤처 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벤처 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니까 기업의 값어치인 기업 가치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민기 기자는 현장에서 스타트업이나 IT 회사들도 취재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쪽의 업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결과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기였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경제가 더욱더 부흥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동안 그래서 성장주 이쪽이 유망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당장 실적은 못 내지만 유동성이 풍부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돈을 끌어다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한참 또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으니까 주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산 상황 날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일일 확진자는 약간 줄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WHO 통계에서는 우리가 좀 가장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검사를 많이 하고 정확해서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저희가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배경을 물어봤거든요. 오늘은 또 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네, 그 하락했던 배경이 상승했던 배경으로 바뀌었다.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일단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우크라이나 사태란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 증시를 수시로 끌어내린 요인이었는데 어제 간밤에는 그 요인들의 색깔이 좀 성격이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쪽 이슈를 보면은
일단 뭐 나토 회담을 둘러싼 대기 심리랑 그리고 경계 심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회담들을 통해서 서방 국가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좀 다시 한번 회유를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논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몇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또 그동안 기술이나 이제 성장, 테크주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9%대 폭등, 인텔도 6%대 급등, 이렇게 반도체나 IT주들이 일종의 좀 개별 호재 그리고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 효과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 증시의 1%대 넘는 강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개별 종목의 호재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 이런 게 영향을 네. 미쳤다고 하셨는데 네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좋았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제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설문조사한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결과를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공급난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저희가 이제 실업 지표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물가 부담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물 경제는 역시 견조하구나라는 자신감들이 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내 특정 회의 때 50bp,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50bp 인상이 연준 내에서 다수 의견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역시 연준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작년과 그 재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부양 효과에 힘입어서 고성장을 누렸었고 이제 올해에는 어떻게 보면 역기저효과라고 하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경제나 기업 이익들의 모멘텀, 동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을 고려시 연내 경제나 기업 이익이 우려했던 것만큼 침체에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해주셨지만 반도체 IT 오랜만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스닥도 그렇고요. 성장주가 반등하는 기세도 그렇고 성장주 다시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입니까?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은 좀 출현할 것 같은데 이제 예전의 주가 정말 성장주들이 행복했던 시절의 주가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쟁이나 혹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주가에 내재된 상승 동력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효과 혹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효과들도 있겠지만 기업 이익 성장 자체가 희귀해지는 시절에 일종의 좀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이 있는 시절에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 동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이 그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고 또 경기도나 우려가 커질수록 이익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은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시대에 돌입한다고 해서 혹은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대에 돌입한다고 해서 이게 성장주들에게 무조건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할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성장주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성장주들에 내재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성장주들 자체도 그 대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분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아가기에는 좋은 시점이다.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에는 좋은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도 빠지고 있다고 상하탐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지금 코스피가 0.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랑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 물량,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침 오전 증시가 조금은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오후 증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그 최근 들어서 보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웬만큼 다들 올라와서 제가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삼성전자 네.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대주주 오너 일가의 블록대 물량, 상속세 납부 마련을 위한 자금 용도로 추정을 되는 그 매도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됐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외국계 IB나 저희 키움증권의 이제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제 2분기 이후에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가격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예고가 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도 2분기 때 통상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이런 것보다는 2분기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출첵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매일매일 듣는데 출첵은 처음 합니다. 두배로만트님 반갑습니다. 저도 두배로 반갑고요. 그린백님 오늘 애호박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 출첵한다고. 애호박 이렇게 넝쿨 식물도 요거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되거든요. 고추밭 이것도 어렵죠.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담배밭도 어렵습니다. 담배밭은 담뱃잎은 제일 아래쪽에 사람 걸어 다니는 데 있는 고개 상품이잖아요. 자, 이 모든 지식은 직접 농사 지어보고 말씀드리는 오늘은 커피 찌꺼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커피를 내리고 남는 그 커피의 가루, 커피 찌꺼기 요걸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커피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 커피 한 잔 내리는데 15g씩 원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실 때 들어가는 양은 전체의 0.2%, 0.3g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건데 요거 처리 비용도 아끼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불타는 경제 신박한 커피박 활용 방안 알아볼게요.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박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죠. 저만 몰랐던 건 네.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커피밥으로 들으셨나 봐요. 우리 이경통신원이 커피밥이라기보다는 응가 쪽이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오전 9시 방송에 응가에 좋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박을 버리는데 또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커피 나오는 배출되는 커피박의 양도 상당합니다. 35만 톤이 연간 발생을 하는데요.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커피 원두 수입량에서 거기에 이제 수분이 더해지고 또 나중에 탈수를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찌꺼기로 배출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약 35만 톤 가량입니다. 이 1만 톤당 폐기물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 원 가량인데요. 이건 그냥 종량제 봉투 저희가 담아서 버리는 네. 것과 그리고 매립하는 비용만 따진 겁니다. 이 연간 발생하는 35만 톤을 모두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때는 연간 35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버리는 데만. 그렇습니다. 예. 아깝기도 하고 처리 과정에서 이게 그냥 매립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탄소 배출 문제인데요.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나오는 탄소와 온실가스도 환경 면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땅에 버려진 커피박은 메테인이라는 온실가스를 뿜어내게 되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의 약 34배에 육박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커피박 1톤당 약 338kg. 이 수치는 자동차 1만 1,000대가 뿜어내는 매연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11,000대요? 네네. 이거 엄청난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저도 뭐 생각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3잔은 마시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3잔씩 마시는 이 커피박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왔습니까? 저희가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소각이나 매립하는 곳에 이제 이동이 돼서 버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체 버려지는 커피박이 양이 많다 보니까 2018년 5월에는 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제정이 되긴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여건상 이걸 제대로 보관하고 또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수의 커피박들은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주변에서 생각해보면 그 별다방에서 저희가 커피박 남은 거 가져가세요. 뭐 방향제로 쓰시거나 화분에 주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요? 네, 이렇게 발생하는 커피박이 많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15일부터 이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박을 폐기물이 아니라 이제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된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사료나 비료 등 이제 지정된 용도가 아닌 곳에 쓰더라도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이제 커피박이 또 원체 연료로서도 발열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커피박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 또 재활용업자에게 간접 공급될 때도 또 순환 자원 기준을 충족한 걸로 해서 그냥 버리지 않고 가급적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한 겁니다. 커피박이 연료로도 쓸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면 캠핑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목재 펠릿 말고 커피박을 활용해서 우리 캠핑 갔을 때 불 뗄 수 있는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요거 한번 아이디어로 우리 한번 추진해볼까요?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커피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이런 곳들은 전국 프랜차이즈 각 사업자를 대신해서 소재지의 관할 유역환경청에 이제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의 성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정 검사라든지 유해물질 분석 또 전문가 의견 수렴 같은 기존의 절차들을 많이 생략하도록 정부가 이번에 관련 근거를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환경 그리고 재활용 이런 분야에서는 산업화되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이면서 이른바 운동이 일어나는 게 보통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커피박 어떻게 활용을 해왔습니까? 사실 먼저 이 커피박 재활용을 위해서 노력한 곳들은 일반 민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취재를 해본 곳 중에 한 곳은 포이에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커피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이를 활용한 이제 혼합 비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박 안에 원체 영양분,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은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대기업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인근 농가에 친환경 탭이 2,500포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수공장 직원들이 커피 자판기에서 이제 먹고 남은 커피박을 1년 정도 모아서 이를 가공한 친환경 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커피박을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뭐 그런 방향으로 퇴비 같은 것들로 사용한다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 식구들도 보면 철만님 등등 저희 텃밭에서 사용합니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박 기자님 가져오신 내용 중에 커피박으로 가구를 만든다?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많이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이미 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이나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화학적으로 활용한다 네. 하는 거라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다른 플라스틱 형태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뭐 호숫가 공원 같은 데서 보는 난간 같은 재질, 저희가 뭐 나무 무늬가 좀 있거나 그런 색상 있는 재질들도 그 커피박으로 만든 게 있고요. 또 나무나 기본적인 여러 사무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 수 있다고 커피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네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은 나요. 지금은 뭐 다 그 붙박이장 사용하시겠지만 장롱이라는 게 그 혼수 필수품일 때는 이사 과정에서 그런데 스크래치가 나면 커피를 개어서 바른다. 진짜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커피를 그때 가구에 스크래치를 커버하는 용도로 쓰기는 했었는데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자동차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 공급하는 방안도 지금 내장재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내장재 어떤 거요?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우드 형태의 자동차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성분들을 기존의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성분 말고 커피박 재질을 활용해서 내장재를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 대시보드에서 커피 향이 난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커피박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커피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제 커피 큐브라는 업체는 이제 커피 벽돌 그리고 커피 클레이 같은 형태로 커피박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100% 천연 친환경 점토가 되겠고 또 식품 성분으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필이라든지 화분, 잿더리처럼 가볍게 우리 주변에 놓고 쓸 수 있는 물건들로도 커피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쓰임이 다양한데 민간 기업들 움직임과 함께 최근에 지자체도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커피박을 가지고 재활용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커피박이 그동안 문제가 이제 수거하는 거, 보관하는 것들이 가장 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커피 전문점이 모아놓은 커피박을 자치구별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올해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환경부랑 그리고 이제 인천시, 경상북도 같은 몇 개의 그 광역지자체에서는 도시에서 커피박이 많이 나오는데 또 쓰임이 있는 곳은 또 농가에서 탭이나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수거를 해서 농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박 자체가 이 방향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악취를 약 90% 가량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아마 저희도 그 청취자 중에 목동이 계시거든요.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악취 또 분뇨 처리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악취를 90%나 없앤다. 양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축산 농가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은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요런 걸 지자체가 커버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바이오 에너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열량이 높아서 이거 보고 지금 청취자들이 특허 내라고 박성민 기자랑 같이 특허를 내면 된다 막 의견 올려주시는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태웠을 때 뭐 킬로그램당 발열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로 나와 있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캠핑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나무 껍질, 장작에 비슷한 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 1kg당 발열량이 약 2,828칼로리 가량이라고 합니다. 나무가요? 나무가요. 이 나무 껍질을 태웠을 때. 그런데 커피박은 같은 1kg를 태웠을 때 5,649칼로리.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수치는 발전용 이제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활용되는 목재 펠렛이 있는데요. 압축된 조각들인데요. 그 4,400칼로리 정도 발열량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발전용 바이오 에너지 이것도 괜찮은데요.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거 참고하면 우리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보다 아마도 커피를 더 널리 많이 마셨을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400잔 정도 마신다는 제가 숫자를 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선 유럽이나 이쪽에선 더 많이 마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부터 커피박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왔는데요. 영국 런던에 이제 그 에너지 기업 바이오빈이라고 있는데 런던에서 한 해 배출되는 커피박 20만 톤. 저희가 아까 저희 연간이 우리나라가 35만 네. 톤이라고 했는데 런던에서 20만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런던에서만? 네, 20만 톤 가운데 5만 톤 가량 4분의 1을 수거해서 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탄올, 아까 말씀드린 목재, 펠렛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이 커피 25잔을 만들 때 나오는 커피박으로 커피 숯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런던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대학, 뭐 스타트업 기업들 등이 하나의 이제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어서 판로도 만들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좀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예. 커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몇 가지 그 글로벌 제조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스위스의 이제 커피 제조업체 네슬레 본사가 있는데요. 이 펠렛 커피박을 아까 말씀드린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원료 수거라든지 또 기술 연구, 생산 조직을 하는 공급을 따로 둬서 이제 정부가 워낙 이제 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이제 호흡을 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위스 정부 자체가 이제 우체국 조직을 활용을 해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그런 재활용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 일종의 뭐 생산자 책임 같이 매립세를 부과해서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매립 소각보다는 재활용에 더 눈뜰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스위스 뭐 나라가 좀 작기는 합니다만 우체국을 활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 핏줄처럼 점조직으로 다 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아마 빠지는 지역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정말 많이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 사랑한다 통계로도 입증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커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보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지자체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커피를 이제 버리고 있지만은 제대로 수거가 힘들다. 혹은 또 나는 커피가 필요한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농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지자체를 매칭한다든지 해서 좀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메일들을 봤거든요. 이런 농가인데 이런 커피밥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떻게 어느 곳에 문의를 하면 되느냐 이런 메일들도 몇 건을 받곤 했거든요. 제 기사를 쓴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조금 더 농가의 필요도도 고려를 해서 공급망을 잘 확충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커피 찌꺼기를 보관하는 과정에 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 식물성 물질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부패하거나 상할 수 있는 그 성분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고 이거 재활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적인 뭐 프랜차이즈나 커피 찌꺼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관할지 그럼 빨리 이걸 또 수거해 가고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애써 뭐 그 수거한 커피 찌꺼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보관 또 수거하는 시스템들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이제 버려지는 낭비되는 커피밖에 없도록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보관, 수거, 유통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 혹은 그 지자체에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끔 뉴스 보실 때 그런 기사 보실 거예요. 양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밭을 갈아엎는다. 수박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수박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다. 이게 도시에서 농사 과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운데 갖다 주면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수확해서 트럭에 상차해서 어딘가로 유통해서 이걸 내려주는 그 과정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윈윈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떠날 걸 난 알아. 난 안다. 뭘 그렇게 안다고 하는 건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난 알아요로 시작했던 그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벌써 30년 전이라고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무대가 기억이 나는 제가 뭐가 되죠? 당시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임백천 씨가 진행을 했던 고 섹션 TV 연애통신은 그 다음이었고요. M본부에서 이 신인들의 무대를 점수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하광훈 작곡가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리듬은 상당히 좋은데 멜로디가 좀 약하네요. 혹평을 했습니다만 다음날 빵 터졌죠. 이른바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이 일어났고 문화 대통령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CF에서 이 하이엔드 가전이죠. 하이엔드 가전의 배경음악으로 컴백홈이 흘러나온 걸 보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한 이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K-팝과 K-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죠. 난 알아요. 완전 알죠. 잔잔잔잔잔잔. 잔잔이요. 자, 음악평론가 김영대. X세대 김영대님에게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저는 서태지와는 잘 모르겠고 서태순과 아이들 기억납니다. 서태순. 네. 아, 저 개그우먼. 네. 김지선 씨. 김지선 씨. 김지선 정말 씨가 춤 잘 췄는데. 김지선 씨 갑자기 김지선 씨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춤 진짜 잘 춤 춥니다. 진짜 잘 췄죠.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뭐 객관화는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특종 TV연애 임백천 씨가 전에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저도. 그러니까 막 이 우리 어른들 예전에 네. 야 내가 어렸을 때 에드 설리번 쇼에서 비틀즈를 봤는데 미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드 설리번이요. 아니 에드 설리번 쇼에서 비틀즈의 무대가 역사적인 공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종 TV연애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거기 나와 있는 4명의 전문가들에게 혹평을 받는 장면은 가요계 역사에 정말 한 10장면 안에 꼽힐 만한 명장면입니다. 저도 어제처럼 기억하는데 컴퓨터 학원 가라고 했는데 컴퓨터 학원이라는 단어도 요새는 컴퓨터 학원에서 배워. 컴퓨터 학원 가기 전에 프로 차트 자를 못 찾아가지고 MS-DOS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 자 찾다가 그거 보고선 정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특종 TV 연애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시죠? 네. 학교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난리 났죠. 정말 모든 학생이 다 이 무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정말 너무 좀 아쉬운 거는 이 당시 작사가 양인자 씨, 하광훈 씨, 네. 전영록 씨, 그다음에 이상벽 씨 기자 그분들이 좀 전문가시잖아요. 너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X세대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꼰대로 낙인 찍혀버린. 근데 사실 BTS가 처음 나왔을 때도 느낌이 처음에 빡 온 건 아니에요. 다들 보자마자 이거다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다 뒤늦게 BTS 코인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청소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물론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치르고 나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대중문화가 확 번성하긴 했습니다만 낙관주의. 본격적인 청소년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보는 건 저는 이 시점부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중음악이 해외음악, 소위 말하는 팝음악이라는 게 있고 우리 가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는 가요는 우리가 뭐 청년문화 예전에 뭐 청바지, 통기타, 맥주, 뭐 청통맥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팝을 능가해서 우리의 그 청년 문화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늘 뭔가 서구 음악에 비해 열등한 것. 그리고 우리는 늘 뭐라 그러죠? 좀 언더독. 그리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은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몇만 장을 팔았다 이거보다 그 인식을 완전히 깼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시장 질서에 있어서 가요라는 음악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으로 진화시키고 그거를 완벽하게 청소년들의 이 청년 문화로 이끌었던 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니 X세대들끼리만 아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전과 이후가 왜 중요하냐. 서태지와 아이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란 그 X세대가 지금의 BTS 등등 한류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선봉했거든요. 여기에 멤버였던 양현석 씨가 지금 YG의 수장이고요. YG. 그렇죠. 양현석 씨. 양군. 우리 양군이라고 그랬죠. 우리 때는 양군이었죠. 그리고 이준호 씨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한때 영턱스 클럽으로 또 엄청난 제작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고요. 서태지 씨의 노래는 여전히 아이유 등등 너무 많은 후배 가수들이 사랑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음악 역사를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쫙 순서대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K-팝 아티스트들, K-팝 아이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점에는 서태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돌 암모나이트? 아이돌 시조새. 아 소방차가 계시는군요. 김한선 언니. 물론 그렇습니다. 소방차, 네. 김한선, 박남정 이 트로이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태지와 사실 모든 장르가 그래요. 락큰롤도 네.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척베리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 흐름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억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서태지와 아이들, 뭐 현진영 그 이외에 수많은 그 댄스 뮤지션들 소위 말하는 이들이 힙합 랩 열풍을 일으키기 전에 소방차나 박남정, 김한선 같은 분들이 댄스 뮤직의 시대로 이끌어왔죠. 사실 그 전에는 대중음악은 트로트, 발라드, 포크, 뭐 하위 문화로서 헤비메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주력 장르가 있었는데 이들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위에 딱 체리를 뭐 체리 정도는 아니죠. 거의 뭐 사실은 뭐 뒤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태지가 등장함으로써 가요 산업 자체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그리고 사실 단순히 보는 음악도 아니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춤이라는 게 뭐 가수가 율동이었죠. 율동이죠, 율동. 예,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백댄서들이 그렇죠. 춤을 추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뭐 인순이와 리듬 터치, 현진영과 와와. 그러니까 가수가 있으면 그냥 백댄서가 있었던 그 구성이었는데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그룹의 댄서와 프로듀서와 가수가 함께 공존하는 이게 뭐죠? 지금 K-팝 그룹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이들이 데뷔한 다음 날 학교 뒤에 아이들이 책상을 다 앞쪽으로 밀어놓고 뒤에 모여서 그렇게 앞지르기를 하면서 뒤로 후진하는 춤들을 추고 제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 태권 춤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잘 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돌의 시조새, 아이돌의 암모나이트, 1세대 선배님들 박남정 씨도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유행을 선도하시기도 했지만 따님이 스테이시의 멤버잖아요. 맞습니다. 런투유 1등하는 그룹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박남정 씨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제 기폭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들이 댄스 씬에서 나온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가수죠, 가수. 노래를 하는 가수, 연주자. 근데 이제 박남정, 뭐 이준호, 양현석 모두 문나이트라고 하는 이태원의 클럽 출신 마찬가지죠. 룰라도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퍼포머, 댄서가 위주가 되는 가요계 시장을 이 로컬 댄스 씬,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강남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 댄스 씬이 이끈 첫 세대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등장하면서 힙합, 랩, 락, 댄스, 가요계 자체가 우리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발라드 아니면 우리가 시체말로 트로트, 네. 어른들이 듣는 노래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장에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그 문나이트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 댄스 문나이트 가수들의 좀 가셨었어요? 아유 그런 곳은 이제 못 갔죠 우리 나이가. 삼촌 고모들이 가셨다고 그렇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롤라장 정도 갔어요. 최근에 제2본부에서 시작한 쇼다운이라는 프로그램도 그 네. 쇼다운이 문나이트에서 사람들을 등용문으로 삼았던 그 오디션 그 프로그램 자체를 쇼다운이라고 그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뮤직비디오에 처음에 배틀 있죠. 배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쇼다운입니다. 태지 형 빨리 좀 와줘야겠는데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나이트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때 네. 태지 형을 공중전화로 불렀다는 거. 자,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오면서 가요계가 완전히 풍성해졌는데 사실 랩이라는 거 있죠. 랩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한국말로 들어본 것도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초의 랩은 아니에요. 네. 최초의 랩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홍서범의 김삿갓, 김삿갓
김김사카사카 요게 있었고 넘어갈까요? 뭐 어떤 분들은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것까지도 하는 분들인데 좀 무리수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뭐 우리 뭐 진짜 하여가까지 가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가요에 랩이 들어온 거는 이제 뭐 신해철 씨의 안녕, Many Guys Always Turning Around. 재즈 카페. 재즈 카페 아니죠. 안녕. 안녕에도 있고. 재즈 네, 카페도 네. 있죠. 재즈 카페도 위스키 있고. 블라인드 네. 브루즈. 네.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고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굳이 하나하나 다 재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음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방송에서 자아실현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듣고 랩이 되는구나. 근데 본격적으로 네. 사실은 이 랩을 정말 이 가요의 카테고리 안에서 완벽하게 그 장르로서 우리가 인지하게 만든 건 서태지와 아이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환상 속의 그대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가 없습니다. 완전히 랩으로만 이루어진 곡이었고 환상 속에는 아직도 그대가 있죠. 맞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서태지 씨 본명 정현철 씨인데 아까 저희 서태지 씨 동창이 문자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그때 현철이랑 친하게 지낼 걸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늦었습니다. 72년생입니다. X세대. 덕분에 X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뭐 가격표, 상표 안 뗀 큼지막한 티셔츠에 군번줄 같은 거, 피스 이런 것들 다 유행이었잖아요. 이게 청소년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이 왜 거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니느냐. 그리고 왜 모자에 그 가격표는 왜 안 떼고 다니냐. 그쵸.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었고 그 겨울도 아닌데 스키 장갑을 끼고 다니고 스노보드 패션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전환이죠. 예, 패션.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히트 혹은 앨범의 히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모든 하위 문화와 관련 산업까지를 통째로 몰고 다니는 예,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었던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좀 앞서간달까? 인사이트가 있달까? 서태지 25주년 기념 공연 이 타임 트래블러에는 BTS가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좀 지금도 신기해요, 사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장인들끼리. 서태지가 BTS를 가리켜서 이제 너희들의 시대야 라고 하셨거든요. 누구예요? 안 비슷합니까? 너희들의 시대야.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팝의 아이돌 그룹이 특이한 게 뭐냐면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초에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댄스 음악에 녹아내는 이런 트렌드를 사실 서태지가 만들었는데 네. 이것의 어떤 정당한 계승자가 바로 BTS죠. 청년을 노래하고 그들의 삶을 정당한 대변하고. 계승자 BTS. BTS 얘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발전.